자, 오늘 방금 인도네시아에서 대사를 그만두시고 귀국하시고 지금 전략문제연구소에 고문으로 계신 김창범 대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김창범 대사님은요, 이미 대학교 때 외무고시를 통해서 외무부에 근무하시면서 거의 한 40년간을 외무부 전문 외교관으로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사를 EU 대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계협력대사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데가 인도네시아 대사로 근무하시다가 귀국하셨거든요. 이번에 최근 우리가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인도네시아 들어가기 힘든데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사태까지 겪다가 오신 그런 따끈따끈한 얘기를 우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전교생에게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아시안 관계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대사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사님 간단한 인사말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화면으로지만 같이 인사를 나누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외국어대학과는 아주 오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임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EU 유럽연합의 한국 대사로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 외국어대학의 EU 센터 그리고 유럽을 공부하는 학생들과도 많은 교류를 같이 가졌었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제가 2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첫 번째 근무하는 2003년 당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레이 인도네시아학과로 자리 잡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 외국어대학과는 그때부터 교류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18년 9월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께서 국빈 방한을 했을 때 제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모시고 직접 외국어대학에 특별 연설하러 모시고 왔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참 이것도 인도네시아랑 참 인연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사관이실 때 진짜 현직에서 다양한 인도네시아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또 대사를 다른 군데 2군데 역임하시다가 결국 최고 수장이신 모든 우리 30명이 넘는 대사관 직원을 관리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랑 많은 어떤 외교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등등을 교류했는데 참사관으로 가셨을 때랑 대사로 가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간이 좀 벌어졌을 텐데. 그렇습니다. 제가 2003년 2월에 부임했다가 2005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햇수로 13년 만에 2018년 초에 다시 대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외교부 내에서 과거에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를 하던 직원이 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은 제가 영광스럽게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인도네시아 최대 영자 신문인 자카르타 포스트에서 한국 대사가 2번째로 이제는 대사로 돌아왔다 하는 식의 칼럼도 이렇게 게재를 해줬었는데요. 우선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인도네시아를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영어로 할 때 sleeping giant, 아직 잠자고 있는 거인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인도네시아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지금은 그 잠자던 거인이 깨어났다. awakened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역동적인 그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의 모습 이 시내 곳곳마다 나타나 있고요. 또 민주주의가 상당히 자리 잡혀 가고 있습니다. 2004년 제가 근무하는 당시인데요. 처음으로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이 바뀌는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메가와티 대통령, 여성 대통령입니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따님이시죠. 메가와티 대통령이 물러나고 수칠로 반방 유도요노라는 대통령이 국민 직접 투표로
당선이 돼서 민주주의의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차근차근 다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은 민주주의가 꽤 뿌리를 내리고 있죠. 또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슬람 신도들이 전 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다양성과 조화를 일종의 이제 그 국가적인 그런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카르타나 또는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 이런 데 가보시면은 굉장히 젊고 역동적이고 그러면서 약간 현대와 어떤 전통이 이렇게 잘 동시에 공존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인도네시아가 한 5%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사실 자카르타에 가서 보시면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비견해서 그렇게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글로벌 메가시티의 그런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내에서 GDP 또는 인구 규모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젊은 친구들, 특히 대학생들 만나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더 넘쳐나고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대학교나 이런 데서 특강을 하게 되면은 영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실제로 영어를 구사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음을 피부로 또 느낍니다. 물론 뭐 지방에 가면은 그 영어 구사력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한 학생들이 구사하는 영어 수준이 많이 좀 올라와져 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류에 대한 열기, 열풍 그 부분이 아주 과거 2000년대 초반하고는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참 인연이 있으시면서 관심이 깊으셔서 그런지 참 전공하는 저보다도 더 세심하게 현지 경험으로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처음에 진출하게 된 거는 사실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죠. 시작했는데 목재 개발부터 뭐 70년대 말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뭐 다양하게 더 최근에 그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경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한 인도네시아 관계가 교류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한민국으로서는 인도네시아가 특별한 나라입니다. 처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기업 1호 1966년도 제 기억을 하는데요. 남방개발이라는 목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한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고요. 또 우리나라와의 방위산업,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최초 예를 들어서 T-50 고등훈련기 또 최초로 수출한 나라가 인도네시아고 잠수함,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조한 잠수함을 최초로 수출한 나라도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최초로 해외에서 유전을 발굴하고 개발한 곳도 마찬가지로 또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굉장히 오래됐고 또 폭도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2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만 초기에 특히 목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8, 90년대에 섬유, 의류, 봉제, 신발, 중소 전자제품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 집약적인 기업들이 많이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했고 최근 2000년대 중반 들어서부터 자본 집약적인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스코가 동양 최대의 일관 제철소는 어디에 뒀을까요?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크라카타우 스틸과 합작해서 1000만 톤 규모의 철강 생산을 목표로 현재 일관 제철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또 롯데케미컬이 40억 불 규모를 투자를 해서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19년 11월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 방문해서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을 직접 건설하기로 합의하는 투자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자동차의 아세안 거점, 생산 거점이 바로 인도네시아에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내년 12월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의 현대자동차가 자카르타와 대도시의 길거리를 다니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노동집약적에서 자본집약적,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류의 열풍도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K-뷰티, K-패션, K-디자인, 또 K-푸드 이러한 연관 산업들이 많이 각광을 받게 돼서 한국의 대기업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업들의 전방위적인 그런 진출에 보조를 맞춰서 대한민국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아세안과 인도의 아주 적극적이고 포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새로운 외교 이니셔티브를 현재 취하고 있죠. 네. 그래서 대사님 전문 외교관으로서 참 오랫동안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쪽 말고 미국이나 유럽 네. 큰 데는 사실 다 다니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뭐 경제 문제 때문에 인도네시아 관계이긴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인도네시아가 참 중요한 나라 같은데 네. 사실 아세안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일 군사 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외교적으로도 컸고 네. 과거에는 북한이랑 친했지만 네. 지금이야 완전히 뭐 우리 남한이랑 친관계니까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외교 관계 이쪽으로는 어떤 식으로 동반 관계 내지 어떤 협력 관계가 많이 이루어질까요? 네. 사실 인도네시아는 저희에게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동반자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 2017년 11월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바로 자카르타에서 신남방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는 장소로 인도네시아를 택했던 것은 여러 가지 상징성을 지니고 네.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자카르타의 아세안 사무국에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네. 있고 사실상 아세안이 처음 배태돼서 네. 아세안이 창설될 그 당시부터 네. 아세안의 정신 또 아세안의 통합의 가장 엔진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길게 누워져 있는데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그 수출입 물동량의 한 40% 이상이 네. 결국은 인도네시아를 지나서 말라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게 네. 돼 있어서 저희에게는 핵심적인 해상 교통로에 네. 위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10개국, 아세안이 이제 동남아 10나라의 연합체인데요. 거기에 인구 면에서도 40%, GDP 면에서도 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세안에서 갖고 있는 중요성은 다른 어느 나라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상당히 우월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근대사를 이렇게 보면은 인도네시아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식민 통치를 네. 거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그 독립한 이후에 고난과 질곡의 세월을 보내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시켜온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모델 케이스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하고
역사적 유사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한류의 영향이기도 합니다만 정서적 네.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로 보면은 공통의 가치,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고 또 믹타라는 게 있습니다. 믹타가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이 5나라의 중견국가 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는 G20, APEC, 또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런 유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협의체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인도네시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그거는 양자 관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그런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도네시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저희와 같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외교 무대에서 같이 2인 3각으로 같이 가야 할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인도네시아가 특별 전략적 동반 관계로 이제 격상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대사님이 거기서 딱 근무하기 시절인데 그때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나 뭐 대사님이 꼭 이런 내가 그래도 잘했다. 뭐 사실 그럼 왜 특별하느냐? 네. 인도네시아하고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냥 동반자도 아니고 또 전략적 동반자도 아니고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 이제 에피소드는요. 제가 그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2018년 2월에 열렸고 이어서 4월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 한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인도네시아 외교부로부터 와서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오랜만에 열리는데 그 결과를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께서. 그래서 혹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잘 끝난다면 한번 남북 대사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대통령궁으로 초대를 해서 그 자리에서 결과를 좀 브리핑해주는 그런 모양을 갖는 건 어떻겠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좋은 기회다. 사실은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프로세스에 기여하고 싶은 의지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회담 끝나는 대로 그 성과를 보고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정상회담 3일 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 저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 안광일 주 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궁에 가서 저와 북한 대사가 같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바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제 곧 8월이면은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아시안 게임의 개막식에 남북 정상이 같이 참석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비공식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이제 보고를 드렸고 나중에 직접 인도네시아 측에서 굉장히 그걸 강하게 실현을 시키려고 해서 대한민국 우리 정부에는 당시 레트노 외교장관을 대통령의 특사로 보내서 공식 초청장을 전달을 했고요. 또 북측에는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따님이신 당시 뿌안 마하라니 문화인적자원부 조정장관을 특사로 북한에 보내서 직접 전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대화에 대해서 기여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던 그거 하나도 사실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뭐 정치 외교 관계 그리고 이제 뭐 경제 관계는 뭐
그동안 80년도, 90년도, 지금 한 40년 동안 네. 사실 되게 인도네시아랑 아시안 국가 중에서 특별하게 그래도 발전한 것 같아요. 저희 그렇죠. 교민들도 네네. 안정되게 딴 나라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인도네시아 사고 나고 뭐하고 폭동 일어나도 안정되게 좌우지간 네. 교민들이 견디고 했던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교민들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한류 해갖고 지금 한국어 교육부부터 시작하고 한국 문화부터 시작하고 최근에 놀란 게 여기 인도네시아 관광통역사 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매년 한 120명씩 지원을 해요. 아, 네.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 뭐 아직까지 우리보다 후진국인데 일부러요. 일부러 후진국인데 아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관광 오겠느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인도네시아 이분들 사고 방식 자체가 이미 한국에 대한 그 문화 동경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기반으로 그렇게 됐다고 대사님은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굉장히 그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선 인도네시아가 전반적으로 그 한국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네. 할까요? 이제 물론 이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 밑바탕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고요. 네. 또 어떤 그 장유 유서 네, 또 이제 네. 윗분들 네. 어르신에 대한 공경하는 그런 자세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한국과 유사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 한국 그 문화 또는 한류에 대해서 뭐 꼭 인도네시아만의 그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 동남아시아의 몇 나라들이 네. 더욱더 그런 현상이 뚜렷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런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호감도 조사라는 걸 할 때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가 1위로 나왔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그런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나왔었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재방문, 네. 한국에 한번 갔다 온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공사가 조사를 했을 때도 1, 2위를 다투게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만큼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류 또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직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인적 교류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분들은 관광 면에서는 뭐 태국, 네. 또 싱가포르, 네. 말레이시아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조금 더 높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그거보다 훨씬 적고 연간에서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약 60만 명이 서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다른 여타 국가에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네. OTT로 드라마를 많이 신청을 하고 또 유튜브로 K-팝이니 한국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시청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도 예외가 아니어서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그것도 거의 뭐 리얼타임으로 시청하면서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최신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분께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과거 같으면 예전에 했던 그런 드라마를 얘기해도 요즘은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불시착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드라마 최근 드라마들을 다 보고 계셔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발달한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렇죠. 얘기가 아직까지 네, 그 그렇습니다. 시스템이나 네. 시설이나 이 사고방식 드라마 콘텐츠 만드는 게 인도 사람들에게 배운다는 그리고 즐긴다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저희 지금 학교 학생들 중에 저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학생들 중에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한 7, 80명 계시는데 거기 보면 뭐 여성개발정책연구원의 연구원
네. 그다음에 경찰, 네. 군인, 그다음에 일반 지자체 공무원들. 이게 인도네시아를 상당히 호감 있게 보면서 진출하려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이게 면담을 해보면. 네, 네, 네. 그리고 새삼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 홍보가 덜 돼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네, 그 여성개발연구원 그분 참 훌륭하시던데 아니 어떻게 인도네시아를 배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인도네시아 여성부의 그 부처에 나오신 분들 네. 여자분들이 많은데 같이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네.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똑똑한가 사람들이. 네. 우리가 너무 모르고 무시했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이제 뭐 정부 차원이나 거기 현지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 학생부터 일반 경제인들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2번의 인도네시아 근무 그리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특히 아세안과 우리 나라와 간의 교류와 이해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외교부를 일단 공식적으로 퇴임을 했습니다만 자그마한 연구소를 하면서 그 부분에 이제 진력을 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인식의 괴리 네. 또 정보의 비대칭성 그것이 양국 관계에 있어서 건전하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한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열기가 높고 또 실제로 한국에 대한 동경, 특히 영 밀레니얼들 사이에 그런 현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어도 많이 그래서 더 배우게 되고 네. 한국에 유학 관련 학생들도 더 많아지고 공무원들도 자기가 꼭 한국에 가서 유학은 못하지만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아세안 하면은 우선 아세안이라는 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대한 존재가 또 많이 안 알려져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 하면은 대개는 몇 가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작은 제한적인 경험, 굉장히 단절화된 경험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이해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지진, 네, 그렇죠. 화산 폭발, 화산, 지진. 그다음에 발리나 이렇게 휴양지에 잠깐 다녀왔던 경험, 네. 그리고 국내에서 다문화 가정 또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와 접촉을 가졌던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돼서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고 역동적인 나라로서 계속해서 변모해 가고 있는 모습이 업데이트, 소위 최신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 현장에서도 상호간의 이제 교류와 협력의 강도와 밀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인식도 괴리가 적어지고 서로 이해도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은 지금 그 괴리가 더 좀 벌어지는 듯한 워낙 저쪽에서 이해도가 높고 업데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측의 이해와 인식을 좀 높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또 민간이 같이 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선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오늘 이제 이런 자리도 그런 취지에서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민간 차원에서 진출 기업들도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CSR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업 차원에서 장학생 초청 사업도 하시고요. 또 현지에서 여러 가지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대사관도 요즘은 가장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재국민 안전 플러스 공공외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인도네시아 또는 아세안 또는 해외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또 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과 또 간접 경험이지만 그걸 전달해 주는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제 대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은 제가 뭐 83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가서 이제 대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 우리나라는 완전 역삼각형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분포가. 인도네시아는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40대까지 인구가 거의 70%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연관시키면서 그 젊은 층한테 한국에 대한
어떤 이해, 개념을 좀 심어주면서 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은 훨씬 우리나라가 더 밀접하게 그 나라랑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앞서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중위 연령이라고 저희가 하죠. 미디안 에이지라고 하는데 한 저희가 42세 정도 네. 되죠. 우리는 이미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중위 연령이 29세를 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것이 또 소비 계층으로서 네. 대두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시장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한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젊은 그룹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인도네시아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굉장히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BTS 아미로서 또는 뭐 블랙핑크의 그런 팬으로서도 하고 또 실제로 한국과 관련된 뉴스를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사실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듣기에 저도 이제 대사님 근무하실 때 인도네시아 뭐 방학 때마다 가고 워낙 바쁘시니까 저도 따로 이제 못 뵀는데 제가 이제 듣기에는 대사님이 현지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다양하게 다니면서 참 출장 많이 다니면서 현지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관찰하고 보고 저희 교민들도 관리하고 현지 사람들에 대한 뭐 특이한 뭐 밥차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한국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일이 많으신데 인도네시아가 뭐 교통이나 좋습니까? 한번 타면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뭐 묵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런 활동을 참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17,000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고 종족도 300여 개 이상으로 아주 다양한 인종으로 돼 있고 지금은 이제 자카르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소셜 미디어나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외 뉴스를 접하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사실 외부와 단절이 돼서 상호간에 그렇죠. 지방과 지방 간에도 교류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그런 지형상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의 대사로 부임하기 전에 하나의 이제 목표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총 34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4개의 주를 꼭 다 발로 뛰어서 방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또 닥쳐서 한 1년을 또 못 25개 정도 예. 했는데 25개 했는데 그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게 지금은 이제 자바 섬이 한 인구의 거의 반 정도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 섬을 지금 이제 조코이 대통령이 인프라 개발에 굉장히 애를 써서 자바 섬을 관통하는 트랜스 자바 톨로드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제1도시와 제2 수브라바야까지 연결하는 게 약 한 1,000km 되는데요. 거기를 한국도 알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좀 지방에서 호흡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K 푸드 트럭, 푸드 트럭을 저희가 옆에 달고요. 죄송합니다. 밥차라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에 타고 그래서 유튜버, 그다음에 우리 기자 한 분, 그다음에 우리 직원, 그다음에 현지 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에 타고 6일 동안 5군데를 이제 그 방문하면서 도시에서 K-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도 하고 또 우리 푸드 트럭을 통해서 한국 음식도 알리고 또 현지 대학생들과 톡 콘서트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아가지고요.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저를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시도를 공공외교 프로젝트로서 버스 타고 자바섬 횡단한다는 프로젝트를 했던 이유는 지방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자카르타는 사실은 수도고 우리가 서울을 보고 대한민국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처럼 또 자카르타에서만 있으면은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인도네시아 지방 도시들을 좀 소개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친구가 거기 있는 현지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 자체가 야 저렇게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나온 대사가 어떻게 저런 걸 실질적으로 예? 현지 다니면서 한국을 알리고 같이 자기네 민족과 종족과 지방인들이랑 어울리면서 홍보를 하느냐. 좀 감동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그 권위주의 같지만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식 석상 대사님 잘 아시죠? 네. 공식 석상에서는 딱 그 직위 업무는 정확하지만 거기만 딱 벗어나오면은 아저씨, 동생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면을 빨리 이해하신 것 같아요. 아마 참사관을 하실 때 인도네시아를 그래도 이해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 네, 그게 뭐 참 늘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늘 부족하죠. 근데 제가 이제 2004년 12월에 아체라고 네. 동남아 전체를 강타했던 쓰나미가 네.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17만 명 이상이 이제 사망했던 큰 비극적인 자연재해인데요. 그때 저도 이제 대사관에 근무를 하면서 긴급 지원, 긴급 구호에 네. 이제 총괄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직접 아체 현장에도 가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약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참사의 현장이었지만 내가 약간 인도네시아하고는 뭔가 운명적인 끈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도네시아에 두 번째 근무를 또 결심하게 됐고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인도네시아의 우리 시민들 지방에 있는 분들과 같이 호흡을 조금이라도 더 하면 한국을 이해하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 참 정치, 경제, 해외 문화 그걸 뭐 대사님은 경험 많고 관심도 많으시고 현 실생활을 다니면서 현지를 보셨는데 앞으로 한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 미래는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가, 발전할 것인가. 아마 전문 외교관으로서 그동안 쭉 거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경향 높은 사람들, 정치가들 이걸 보셨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은 뭐 그동안 양국 관계가 단계별로 상당히 그 격상을 거듭해 가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 자극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에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 뭐 인도네시아 말로 뜨만 스자띠, 단 스하띠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인프라 확충에 이어서 특히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2기 국정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응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소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또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시에 지금 과제로서 대두하고 있는데요. 인적 자원 개발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우리나라도 아직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사실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 또 그 가장 큰 엔진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동력은 휴먼 브레인, 휴먼 캐피털, 인적 자원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사실은 지금 교육 또 그런 교육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확장하기 위한 교류, 초청 또 예를 들어서 대학 간의 여러 가지 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류에 대한 워낙 관심과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K 브랜드 파워로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컨텐츠와 관련된 산업, 최근에 들어선 웹툰, 애니메이션 또는 게임 이런 부분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이제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고요. 또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역시 한국 현재 한인 사회가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국적자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숫자가 훨씬 더 큽니다. 한 저희가 4만 5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국 관계를 지탱해주고 있는 중요한 주춧돌 같은 존재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 여기 머무른 소위 정주자들에 대한 처우, 인식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제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서 지금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라든가 또는 고도화된 테크 기반 산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산업 차원의 동맹, 그러니까 정말 상호간에 보완하고 이해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런 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그런 넓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자동차의 경우는 완성차 생산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전기차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 아세안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 생산 거점이 인도네시아에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한 생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기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배터리라든가 에코시스템이 또 필요하게 돼서 그런 경우는 아마 아세안에서 독보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아까 여기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교민들, 한국의 거주민들 주로 이제 노동자 계급이 많은데, 거기 한 4만 5천 명 잡는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 보면은 한국에 왔다 간 친구들은 한국에 친구다 우호다 그런 게 물론 여기서 잘 해주고 또 여기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고용주들 보면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 안 저지르고 일을 잘해요. 그래서 붙잡고 싶은데 제약이 있으니까 다시 간다는데 그런 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고용 허가제라는 그 틀 안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대개 5년 미만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데요. 대개는 굉장히 한국과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요. 간혹 이제 산재라든가 또는 특히 이제 어선의 선언으로 제일 많죠. 이제 인도네시아 선원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어선에서의 그 조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일반 육상에서 일반 산업 현장과는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또는 고충 애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사실은 늘 그걸 조금이라도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동안 노력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수산업, 어선, 근해업 이건 참 힘든 분야 아닙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친 분야라 그 친구들이 와서 좀 거칠게 당하고 아직 사고 방식이 안 깬 것 같아요. 그게 좀 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참 좋겠던데.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계절이 있어서 특히 겨울철 조업은 인도네시아의 365일 상하의 나라지 않습니까? 더운 그런 기후 조건 하에서 늘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찬 겨울 바다에서 조업하면서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알고 오긴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힐 때 어려움들이 많죠. 네, 그래도 다행히 근해업 쪽 이쪽으로 오는 친구들 보면 블루오션이다 해갖고 좀 힘들지만은 내가 이 돈 벌어갖고 한국 가면은 인도네시아 가면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러면서 여기 실질적인 현장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 힘들거든요. 참 같이 힘들죠. 같이 힘드니까 그걸 동조하고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해갖고 나쁜 말 하는 인도네시아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저도 가면 이제 많이 만나 보는데 그런 면이나 교육 면이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할 게 많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지 않습니까? 대사님 아무래도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주축국 아닙니까? 거기 지금 우리 아세안 파견국의 대사님이 따로 나가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는 역할은 잘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쪽 중심으로 해갖고 어떻게. 그러니까 자카르타에는 대한민국 대사가 2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한인사회에 계신 분들도 오래 계신 분들도 아니 대사가 또 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의 양국 간의 협력을 담당하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세안이라는 동남아 국가 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세안은 67년에 출범을 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 경제 공동체, 정치 안보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10나라 사정이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뭐 태국처럼 경제 발전의 수준이 높은 나라도 있지만 메콩강 유역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처럼 경제 발전의 그 수준이 낮은 국가도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런 대륙적 중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베트남으로 미얀마로 이어지는 대륙 쪽에 있는 나라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와 같이 해양 국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을 이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7년 이래 계속해서 아주 느린 속도지만 통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아세안의 중심이 바로 자카르타이고요. 네. 그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대표부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남방 정책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아세안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책을 이제 지금 발표를 하고 이미 3년이 네. 넘어서 바로 지난주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신남방 정책 플러스라는 그런 정책을 아세안에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하면은 아직은 조금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의 그 지역 통합의 실험장 이렇게 네. 이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 공동체 하면은 이미 이제 관세라는 것은 다 그렇죠. 철폐가 됐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장애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기업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네. 이렇게 이제 하실 때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아세안 전체 시장을 보고 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또 지금 아직 단계가 좀 많이 더디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뭐 제도의 표준화, 네. 기술의 표준화, 특허의 표준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진화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0개국의 하나하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네. 아세안을 상대하게 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세안은 10나라가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는 어려운 이슈들을 네. 어떻게 보면 통합된 결속된 힘으로 하나하나씩 대응을 해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균형을 잡으려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네.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독자적인 관점이라는 어떤 페이퍼도 내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또 많이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치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대사관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민간 쪽에서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랑 아세안 쪽으로 앞으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근무하시면서 그런 거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네. 인식의 괴리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메꿔주고 네. 최소화시키는 게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선 문화, 네. 문화. 또 교육, 또 이런 관광과 네. 같은 그런 이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부분이 제일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앞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 컨텐츠 인더스트리, 네. 뭐 드라마, 뭐 필름, 그렇죠. 디자인, 네. 여러 가지 뷰티 프로덕트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가면은 오히려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다른 무슬림 시장, 이슬람 네. 국가들의 시장을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또 적정 기술화 되면은 다른 개발도상국을 향해서 저희가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저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신남방 정책이라는 그런 기치 아래 네. 우리는 아세안은 전략적 파트너니까 조금 정부 초청 장학생, 특히 이제 석박사, 포스닥 네.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문호를 넓혀주고 정부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진출한 대기업들이 조금 앞으로의 미래 양국 간 또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그 브릿지 역할을 할 가교 역할을 할 인재들을 좀 계속해서 양성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한국 외국어대학이 어떻게 보면 이런 아세안과의 협력에 중요한 산실이기도 하고 또 교두보이기도 하죠. 네, 저희도 그래서 이 한국의 사이버 교류하고 한 10여 분의 대학 총장님들이 네. 와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사이버 교육의 어떤 효과, 장점, 특징,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냥 깜짝 놀라고 가는데 이게 사실 많은 재정적인 그렇죠.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콘텐츠 개발 이런 게 기술적인 게 필요한 건데 네. 거기는 호응이 참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 10년 깜짝 놀라는 게 네네. 인도네시아 교육에 대한 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뭐 대한민국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교육 아니었으면 이렇게 그렇죠. 됐겠어요. 네. 인도네시아 한 1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거기서 운전기사 아저씨 가정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 월급 한 30만 원, 40만 원 한국 돈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받는 거에다가 반은 교육비로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왜 그렇게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대답이 재밌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우리 옛날 어른들처럼. 애 이렇게 하고 대학 교육 시키면 그다음부터 제가 먹고 살고 쟤 다 한다. 네. 그런 인식이 엄청 높아졌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어떤 교육적인 교류, 관계, 문화 콘텐츠 이런 사업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될 거니까 이게 교류해 놓으면은 앞으로 이 차원으로 민간 쪽에서 많이 하면은 아마 인도네시아랑 더 가깝게 되지 않을까. 네. 하여튼 뭐 교수님께서 워낙 뭐 잘 말씀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지금 교육부 장관이 네. 나디엠 마카림이라고요. 네. 30대 그 인도네시아 유니콘 스타트업의 창립자 겸 CEO 하던 사람을 조코이 대통령이 네가 한번 교육을 제대로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인재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도네시아 가보시면은 모바일 이제 경제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넥스트 유니콘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루앙구루라는 이제 네, 그런 네, 네. 앱이 있습니다. 네. 루앙구루 우리 같으면 이제 그 과외 선생님, 뭐 네, 가정교사 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소위 직접 간단한 문제풀이도 도와주고 하는 이제 그 도우미, 교육 도우미를 하는 거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한국에서 수학 문제풀이하는 콴다라고 네, 하는 네. 그 스타트업이 인도네시아도 진출을 했죠. 그래서 그런 교육열이 사실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조금 예고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유, 좋은 말씀 많이 드셨어요. 오늘 할 얘기는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시간 뭐 제한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1차적으로 저희 대사님의 모든 경험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어떤 전망, 다양한 지식 이런 거를 우리 사이버 학생들 그리고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저런 게 있구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의하는 거랑 또 대사님 같이 또 경험 많으신 분이 강의하는 거랑 틀린데 오늘 아마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찍은 특강으로 계속 학생들이 언제 어디나 모바일로 볼 수 있고 네. 컴퓨터로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2차 특강 주제를 대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 예.